천년 왕국을 단 30초 만에 무너뜨린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때는 기원전 1600년, 폭군거랑의 손을 잡고 하나라의 심장을 찢어버린 여인. 그녀의 이름은 마리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라는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 썩어가고 있었고 쇠락의 도끼는 오직 한 사람, 폭군 거랑의 손에서 피어나고 있었죠. 거랑, 이 양반은 힘은 장사였으나 정신머리는 영 딴판이었어요. 천하의 미색이라면 사족을 못 썼으니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답니다. 이 양반이 욕심을 부린 것이 바로 유민이라는 작은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이 품고 있던 보석 같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마리였죠. 이 여인만 내 품에 들어온다면 천하가 내 것이니라. 거랑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유민 부족의 지도자들은 밤마다 모여 통곡했어요. 우리의 딸을 늑대 소굴에 보내야 하다니 부족민들이 땀 흘려 가꾼 곡식과 보물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마리를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싸워봐야 우리는 씨도 남기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요. 굴욕적이더라도 일단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마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한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바로 유민 부족이 거랑에게 보낸 가장 치명적인 복수의 칼날이 될 테니까요. 저는 거랑의 품에서 하나라의 기둥을 하나씩 썩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마리는 그렇게 부족의 한과 숙명을 짊어지고 금은 보화에 쌓인 채 거랑의 처소로 향했어요. 그녀의 요염하고 빼어난 자태가 거랑에게 닿자 그 폭군은 이성을 잃고 곧바로 그녀를 궁중 최고 지위의 여인으로 책봉했죠. 하나라 멸망의 씨앗은 바로 이 비단과 향내가 가득한 거랑의 침실에서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마리가 거랑의 궁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 양반의 폭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어요. 거랑이 가장 먼저 했던 미친 짓은 바로 자신의 왕국 건설이었죠. 내가 천하의 주인이니 나의 궁궐은 천하에서 가장 높고 화려해야 한다. 그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무지막지하게 궁궐 요대를 짓게 했답니다. 짓다가 깔려 죽거나 과로로 쓰러져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해요. 백성들은 통곡하며 아, 저 피의 궁궐이여 라고 불렀죠. 이때 왕에게 진언하는 충신이 있었으니 바로 관룡봉이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관룡봉은 울면서 왕에게 간했어요. 폐하, 폭정은 백성을 잃게 하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도 잃습니다. 제발 저 요사스러운 궁궐 건축을 멈추시고 덕을 베푸소서. 이 폭군은 자신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충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천자의 행보에 딴지를 걸어? 당장 끌어내라. 결국 관룡봉은 참혹하게 처형되었답니다. 충신이 사라진 궁궐의 이 모든 폭정의 끝에 마리가 독약처럼 거랑의 품에 들어온 것이지요. 보세요. 마리는 이미 망가진 하나라의 마지막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뿐이에요. 거랑의 품에 안긴 마리는 이제 천하를 소나기에 넣은 미인이었죠. 그녀를 얻은 후 거랑은 완전히 정신을 놓았고 오직 마리의 미소를 보기 위해 온갖 미친 짓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 양반의 미친 짓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이고, 이 한심한 기행세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리가 비단이 찢어지는 촤르륵 소리가 듣기에 가장 경쾌하고 재미있다라고 말하자 거랑은 눈이 뒤집혔어요. 당시 금보다 귀했던 비단들을 수많은 궁인들을 시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찢고 또 찢게 했어요. 촤르륵, 촤르륵. 그 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죠. 나라의 재물이 순식간에 소리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백성들은 옷가지도 없는데 그 귀한 비단 수만 필이 오직 한 여인의 유희를 위해 쓰레기처럼 버려졌으니 천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거랑은 연못을 파괴했고 맑은 물이 아닌 천하의 진귀한 술로 가득 채웠답니다. 연못가에는 나무 대신 말리고 구운 고기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고기숲을 만들었죠. 거랑과 마리는 이 술 연못에서 온갖 미인들과 밤낮 없이 음주가물을 즐겼어요. 백성들은 세금에 시달려 풀뿌리를 캐먹는 지경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넘길 술 한 잔, 고기 한 점이 간절했는데 왕과 그의 첩은 수많은 식량을 유흥거리로 낭비하며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마리가 더 많은 미인들을 불러 거대한 연회장을 만듭시다 라고 꼬드기자 거랑은 3,000명의 미인을 모았어요. 술 연못에서 미인들이 허우적대는 것을 구경거리 삼는 등
온갖 잔혹한 유흥을 즐겼답니다. 이때 궁중 내에서 반란을 꾀하거나 그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죠. 마리는 거왕에게 폐하, 저들이 제 아름다움을 질투하여 불경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거왕은 눈먼 사랑에 빠져 반대파 세력을 잔인하게 숙청했어요. 마리는 자신의 복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폭군의 손을 빌려 제거했던 것입니다. 거왕의 힘은 점점 그녀에게 종속되었고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결국 하나라는 이 마리라는 아름다운 독주 한 잔에 취해 망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거왕이 마리의 품에 파묻혀 천하를 잇고 있을 때 하늘의 명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동쪽의 상부족, 그들의 영웅인 탕왕에게로 말입니다. 거왕의 폭정과 마리의 사치로 하나라의 민심은 이미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죠. 탕왕이 군사를 일으켜 하나라를 공격하자 백성들은 왕의 군대에 가담하기는커녕 도리어 탕왕의 군대를 환영했어요. 민심이 떠나버린 군대는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탕왕의 군대가 궁궐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거왕과 마리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화려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거왕은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힘은 쾌락에 녹아버린 지 오래였죠. 마리는 어땠을까요? 복수를 완수한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처한 비참한 운명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까요? 거왕은 결국 남소라는 쓸쓸한 곳으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회한에 잠겨 죽었어요. 그 화려했던 천자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그때 그의 곁에 마리가 있었는지조차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 역시 그 쓸쓸한 망국의 길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터이니 이것이 바로 경국지색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답니다. 탕왕이 새로운 상 왕조를 세운 후 역사는 기록되었어요. 새로 세운 나라의 정당성과 멸망한 전 왕조의 이유를 찾을 때 가장 쉽고 가장 자극적인 이유를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답니다. 거왕이 나라를 망쳤다? 아니다. 거왕을 홀린 요사스러운 여인, 바로 마리 때문이다. 마리는 그렇게 경국지색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과 함께 최초의 요녀라는 비난의 족쇄에 채워졌어요. 그녀는 정말 나라를 망치려는 첩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거왕의 폭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왕의 무능과 시대의 타락은 덮어두고 오직 한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치만을 부각시켜 모든 책임을 지운 것. 이것이 바로 마리라는 이름에 담긴 가장 비극적이고 사실적인 역사적 의미라 할 수 있어요. 그녀는 폭군의 방패이자 망국의 증거로 영원히 박제된 것이랍니다. 고대 왕조가 교체될 때 새로운 왕조는 자신들이 폭군을 물리치고 천명을 이어받았음을 증명해야 했어요. 이를 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전 왕조의 마지막 군주를 무능하고 타락한 폭군으로 만들고 그 폭정을 부추긴 요사스러운 여자를 내세우는 공식이 생겨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술 연못은 달기의 주지 용민과 너무나 닮았고 비단 찢는 이야기는 서주를 망하게 한 포사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모든 멸망의 공식을 최초로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하나라의 마리였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마리 이야기가 후대의 모든 경국지색 스토리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고고학적으로 하나라를 증명하는 확고한 유적이나 문자 기록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잔혹하고 선정적인 이야기가 어쩌면 승자의 기록, 즉 새로운 왕조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나 신화적 서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리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록되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신화적 소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경국지색을 이야기할 때 주로 마리와 달기, 포사, 하이 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지요. 다음 편에는 마리를 포함한 경국지색 4여인의 치명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 분석한 경국지색 몰아보기 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 놓치지 마세요. 역사란 그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쇠락하는가를 가르치는 천명의 엄중한 교훈서와 같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에는 마땅히 따르는 덕과 책임이 있어야 하건만
중국 고대사의 상왕조는 바로 그 덕이 소진되었을 때 맞이한 참혹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0년을 넘어 다시금 바라보려 하는 이야기는 이 1000명을 스스로 내던져 상나라 600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폭군 주와 그의 옆에서 파국을 춤추게 했던 총이달기에 대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상나라 최후의 폭군 주왕의 여인이지 주나라를 세운 이들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나라의 개국이란 사실상 상나라의 붕괴라는 필연적인 전제 위에 세워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주, 그의 생애는 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능력과 결함의 가장 드라마틱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그는 용맹했고 그 지혜는 당대의 학자들을 능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를 다스릴 만한 제목이었으나 그 제목이 너무도 단단하고 거대했던 나머지 스스로를 굽힐 줄 모르는 오만이라는 치명적인 균열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외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으며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곧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이란 독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힘을 주지만 이내 그 독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지요. 주왕은 자신이 지닌 탁월함을 믿고 세상의 모든 규율과 도덕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강대한 국력과 문화적 성취가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으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주왕의 궁궐에 달기가 들어선 순간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같았습니다. 달기는 주왕이 정벌한 유소 씨에게서 바쳐진 여인,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과 연결되는 통로와 같았으며 주왕의 억눌렸던 방종과 사디즘을 해방시키는 주술이었습니다. 전설은 달기를 구미호의 화신이라 말하며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주왕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왕의 방종은 그녀를 만나 비로소 광기로 승화됩니다. 주왕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권력과 국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달기는 단순한 육체의 만족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도의 자극을 원했고 주왕은 이 새로운 총의에 변덕스럽고 잔혹한 요구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천하의 어떤 보물도 어떤 인간의 고통도 심지어 나라의 근간마저도 기꺼이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사랑은 곧 폭력이었고 달기는 그 폭력의 가장 아름다운 주술사였습니다. 달기의 요구는 곧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왕은 달기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연애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주지육림입니다. 이 연애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상나라의 국력과 재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물질주의의 무덤이었습니다. 왕은 거대한 연못을 파서 온갖 진귀한 곡주로 채웠습니다. 그 연못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술의 물결 위로 작은 배가 떠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의 울창한 숲에는 잘게 썬 육포와 구운 고기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마치 고기로 된 숲을 조성했습니다. 주왕의 재정 담당자들이 굴고의 파탄을 경고했을 때 왕은 그들을 비웃으며 더욱 많은 술과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경들은 어찌 이리도 좁은 시야를 가졌는가. 천하의 재물은 본디 천하의 주인인 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이 거대한 술과 고기가 어찌 낭비란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왕과 달기는 누각에 앉아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궁인들이 술 연못 속에서 짐승처럼 뒹굴며 술을 마시고 고기숲에서 달려들어 고기를 뜯어먹었습니다. 이들이 쾌락 속에서 이성을 잃고 서로 난잡하게 얽히는 모습이 달기에게는 가장 매혹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이 재물과 욕망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자신이 이 모든 파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유희의 뒤편에서는 상나라의 농민들이 굶주려 죽어갔고 국경의 병사들은 보급이 끊겨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오직 달기의 웃음소리와 술에 취한 궁인들의 광란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주지육림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연회가 아니라 주왕이 천하의 질서와 윤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려 했던 거대한 오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주지육림이 방탕함의 극치였다면 달기가 고안해낸 형벌들은 잔혹함의 극치, 즉 인간성을 부정하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끔찍했던 것이 바로 포락지형입니다. 일부 기록에 오기로 포란지형이라 불리기도 하나 뜨거운 구리 기둥을 사용하는 이 형벌의 정확한 명칭은 포락입니다. 달기는 왜 이토록 잔혹한 형벌을 고안했을까요? 그녀의 쾌락은 이제 물질적 만족을 넘어 타인의 극한적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단계로 진화했던 것입니다. 구리로 만든 굵고 긴 기둥을 마당에 세우고 그 아래에 숯불을 지펴 구리 기둥을 벌겋게 달구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뜨거운 구리 위를 맨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의 잔혹함은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느리고 고통스러운 파멸에 있었습니다. 죄인은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절규하며 기둥 위에서 균형을 잃었고 뜨거움에 미끄러져 그대로 아래의 불꽃 속으로 떨어져 타 죽었습니다. 달기는 이 처참한 과정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녀에게 죄인의 절규는 가장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으며 그녀의 웃음은 곧 법의 냉혹한 파괴력을 의미했습니다. 이 광란의 시대에 마지막으로 양심의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왕의 작은 아버지 비간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왕에게 직언을 올리며 왕업은 이로써 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허나 달기는 이미 왕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달기는 왕에게 간언하는 비간을 향해 차갑게 조소했습니다. 숙부의 충심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허나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신에게는 7개의 구멍이 난 특별한 심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토록 굳은 충심을 가진 분의 심장은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달기의 말은 곧 왕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주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혈육이자 마지막 충신이었던 비간의 심장을 산채로 도려내게 했습니다. 비간의 심장이 왕궁마당에서 적출되던 순간 상나라의 도덕적 토대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윤리가 파멸했음을 알리는 처참한 종소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나라 조정에는 더 이상 왕에게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잠시 주왕과 달기의 악행에 자주 덧붙여지는 봉화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주왕이 달기의 쾌락을 위해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속이고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야기는 후대 서주의 폭군 주유왕과 그의 애처 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이 두 이야기가 1000년의 시간을 넘어 이토록 혼동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맥락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달기와 주왕의 폭정은 이미 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제후들과 백성들의 신뢰를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비록 봉화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주지육림과 포락지형으로 보인 왕의 행위는 국가와 왕의 명령은 농담이자 유희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천하에 공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봉화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제후들이 주왕에게는 이미 마음의 봉화를 껐던 것입니다. 주왕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이 모든 광기는 결국 서쪽의 작은 제후국, 주에게 천하의 인심과 천명이 옮겨가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주왕은 쾌락을 위해 나라를 버렸고 천하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왕이 천하의 대의를 모아 군사를 일으켰고 마침내 상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목야의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주왕은 70만이라는 허울뿐인 대군을 끌어모았지만 이들은 이미 왕에게 충성심이 아닌 공포만이 남아있는 노예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상나라의 군대는 주왕을 향해 창을 돌리거나 아예 무기를 버리고 주나라 군대의 선봉에 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70만 대군이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진 이 목야의 전투는 권력이 폭력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주왕은 달기와 함께 즐겼던 사치의 상징, 녹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온갖 진귀한 보물과 옥을 두르고 그 스스로에게 불을 질러 장엄하고도 허망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상나라 600년의 역사는 이 왕의 오만과 함께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기의 중심에 있었던 달기 역시 주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절세미인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그녀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달기는 참수당하며 그녀가 부추겼던 잔혹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한 요녀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상나라의 멸망을 기록한 역사는 언제나 달기의 아름다움과 주왕의 포악함을 나란히 놓습니다. 허나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달기의 미색 자체가 왕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준엄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왕의 내면에 숨겨진 가장 흉측한 어둠을 밖으로 꺼내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무한한 권력을 부여받은 존재였습니다. 주지육림과 포락지영은 한 폭군과 요녀가 만들어낸 파멸의 미학이자 권력이 이성을 잃었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옥을 보여주는 역사적 고발장입니다. 역사는 1000명을 잃은 통치자가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1000년이 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주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한숨 쉬는 미녀, 포사,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경국지색이라면 보통은 미모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포사라는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년 묵은 저주와 용의 정기가 얽혀서 탄생한 그야말로 운명적인 아이였죠. 어디 그 시작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사연, 무려 주나라보다 훨씬 전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거왕의 궁궐에 느닷없이 2마리의 거대한 용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기괴했는지 온 궁궐이 공포에 떨었죠. 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치게 하니 무당이 깜짝 놀라 아뢰길 폐하! 이 용들은 신선이 속세에 내려온 것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다만 저것들이 흘린 침을 잘 보관해 두셔야 훗날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거왕이 그 말을 듣고 용들이 흘리고 간 끈적한 침을 아주 귀한 나무 상자에 넣어 궁궐 보물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용의 침, 그러니까 용의 정기였던 거죠. 자, 이 상자는 무려 400년이 넘도록 대대로 전해집니다.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들어서고 다시 주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아무도 감히 그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 신성하고도 무시무시한 정기에 눌려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왕이 꼭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주나라가 어느덧 선왕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선왕이라는 분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홀렸는지 마침내 그 400년 묵은 용의 침상자를 열어보라고 명합니다. 신하들은 펄쩍 뛰며 말렸죠. 폐하, 그것은 불길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재앙을 깨우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왕의 고집을 꺾을 수 있나요? 결국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끈적하고 시커먼 액체. 이 액체가 바닥을 타고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악취와 고약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고소리치자 한 신하가 이렇게 아뢰었어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막아야 합니다. 월경 중인 궁녀들을 모아 발가벗기고 이용의 침 앞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십시오.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수백 명의 궁녀들이 동원되어 이 끔찍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궁녀들의 소리와 여자의 기운에 놀랐는지 그 시커먼 용의 침이 순식간에 작고 검은 도마뱀으로 변해서 궁궐 바닥을 기어다니더니 쏜살같이 도망쳐버린 겁니다. 궁녀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마뱀을 뒤쫓았지만 도마뱀은 한 어린 궁녀의 품으로 뛰어들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궁녀, 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용의 정기를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그녀는 한 여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궁궐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불길한 용의 정기를 받은 재앙의 씨앗이라고 수군거렸죠. 겁이 난 어린 궁녀는 결국 그 아이를 요람에 담아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렵 주나라 수도 호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어요. 산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통이 주나라를 망하게 하리. 왕은 이 노래를 듣고 점쟁이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그래! 그 아이들을 당장 잡고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통을 만드는 자는 엄벌에 처하라. 법으로 엄금했죠. 하필 그때 이 법을 몰랐던 시골 노부부가 그 문제에 산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통을 만들어 팔러 상경하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가까스로 도망치던 남편이 강가에 이르렀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새들이 부리와 부리로 잡아당기며 강물에 떠내려가는 요람 하나를 무트로 끌어내려고 애쓰는 광경을 본 거죠. 그 요람 속에는 방금 전 궁녀가 버린 여자아기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관원의 눈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이 아이를 참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진 아이는 나중에 이 노인이 살았던 포나라 사람에게 팔려가 포 땅에서 자란 사시성을 가진 아이, 즉 포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경국지색 포사. 그녀는 이렇게 400년 묵은 용의 정기와 왕의 어리석은 실수, 그리고 엇갈린 예언 속에서 태어난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포사가 자란 곳은 포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포나라는 그만 주나라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기록에 따라 죄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나라 왕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강대국인 주나라에게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나라 문을 닫아야 할 판이죠. 포나라의 군주와 대신들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주유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금은보화? 이미 수도 없이 바쳤습니다. 땅도 떼어줄 만큼 떼어줬죠. 바로 그때 누군가 절박한 제안을 던집니다. 주왕께서 요즘 미녀에 완전히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포나라에 천하에 둘도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용의 정기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포사였던 겁니다. 포나라 대신들은 논의 끝에 결정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치자. 포사는 그렇게 강요된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절세미인이라 한들 자신을 나라의 죄값으로 바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막혔겠습니까? 포나라의 신하들은 포사를 곱게 단장시키고 주나라의 수도 호경으로 데려갑니다. 포사의 미모는 소문보다도 더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차가운 달빛 같았고 눈 덮인 매화 같았다고 하죠.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냉정함이 감도는 미색이었습니다. 주 유왕은 포사를 영접하는 자리에서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아, 이런 여인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눈을 떼지 못했죠. 포사의 슬픔이 깃든 고독한 표정, 쉽게 웃지 않는 그 오묘한 분위기에 유왕은 완전히 매료됩니다. 유왕은 포사를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욕망이 이 여인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유왕은 즉시 포나라의 모든 죄를 사해줍니다. 아니, 죄를 사해주는 것을 넘어 포나라 사신들에게 엄청난 상까지 내리며 기뻐했죠. 자, 포사가 궁으로 들어온 순간 주나라 왕실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유왕에게는 이미 신우의 딸인 왕후 신씨가 있었고 이들에게는 정통 왕위 계승자인 태자의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왕은 포사를 얻자마자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포사와 놀이에 빠졌고 포사에게서 아들 백복이 태어나자 유왕의 광기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 내 아름다운 포사의 아들이 진짜 후계자다. 유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후 신씨를 폐위시키고 태자의구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포사를 정식 왕후로 그녀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세워버리죠. 이 결정이야말로 주나라 800년 역사를 마감하는 봉화를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포사는 한나라의 죄를 씻는 선물로 궁에 들어왔지만 동시에 주나라 왕실의 재앙을 씹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사는 400년 묵은 용의 침에서 태어난 불길한 아이라는 소문을 들으며 자랐고 자기 나라의 죄를 갚는 선물로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궁궐에 들어와서는 온갖 암투와 질시 속에 살았죠.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깃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왕에게는 이 포사의 냉담함이 오히려 정복욕을 자극했습니다. 좋다. 네가 웃지 않는다면 나는 천금을 바쳐서라도 너의 그 꽃 같은 웃음을 기필코 보고야 말겠다. 이때부터 유왕은 포사를 웃게 만들기 위해 온갖 희한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릴 만한 기행을 시작합니다. 유왕은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왕후 포사를 웃게 만드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후대의 천금매소, 즉 천금을 주고 웃음을 사다라는 고사성어로 남게 된 배경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왕의 권위가 아니라 돈으로 여인의 웃음을 사려 했으니 말이죠. 온 나라의 제주꾼, 광대, 제담가들이 궁궐로 몰려듭니다. 어떤 이는 진귀한 악기로 듣도 보도 못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어떤 이는 온몸을 던져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익사를 떨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많은 보물을 쌓아
포사에게 바치며 기쁨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사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먼 산을 바라보는 듯 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비웃음만 감돌았을 뿐 유왕이 그토록 바랐던 하하호호 하는 웃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유왕은 절망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왕의 옆에서 전전긍긍하던 충신이 아닌 한 간신이 기발한, 아니 끔찍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폐하, 왕후께서 저토록 냉담하신 것은 아마도 평범한 기쁨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왕후께서는 혹시 파괴에서 오는 쾌감을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간신은 유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어요. 폐하, 이 나라에는 비단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을 가져다가 힘껏 찢어보십시오. 아니, 비단을 찢으라니요? 비단은 그 옛날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습니까? 옷을 짓는 데 쓰는 국가의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것을 쓸데없이 찢어버리라니. 신하들이 다시 한번 기겁을 하고 말렸지만 유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좋다! 찢어라! 당장 찢어라! 수십 명의 환관과 궁인들이 동원되어 진귀한 비단을 한 필, 두 필, 촤악, 촤악 귀청을 때리는 소리를 내며 찢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고 굴골을 바닥내는 소리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던 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하하하하. 포사는 마치 얼음장 같았던 얼굴에 활짝 핀 꽃처럼 웃음을 터뜨리고 만 겁니다. 유왕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내 여인이 웃었다! 계속 찢어라! 비단이 떨어질 때까지 찢어라! 포사는 그 후로도 우울해질 때마다 유왕에게 비단을 찢게 했고 유왕은 수많은 재물을 이 쓸모없는 비단 찢는 소리에 낭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왕이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를 잃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왕이 백성들의 마지막 신뢰까지 짓밟아버린 봉화놀이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려고 얼마나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포사는 비단 찢는 소리에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잠시 다시 그녀는 우울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유왕은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아니, 천금을 낭비하고 귀한 비단을 모두 찢었는데도 저 여인은 어찌 이리도 슬픔에 잠겨 있는가? 바로 그때 유왕 옆에는 객석보라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유왕의 귀에 대고 속삭이죠. 폐하, 비단을 찢는 소리는 이제 시시합니다. 왕후께서는 아마도 천하의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장엄한 구경거리에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유왕이 눈을 빛내며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간신 객석보가 불길한 묘책을 내놓습니다. 폐하, 우리 주나라에는 봉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 견융이 쳐들어올 때 급히 제후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에 세워둔 이 봉화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봉화라는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약속이요, 왕실의 신뢰를 상징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봉화가 오르면 모든 제후들은 생명을 걸고 군사를 이끌고 수도로 달려와 왕실을 보호해야 했죠. 유왕은 포사를 쳐다봅니다. 포사의 무표정한 얼굴. 유왕은 마침내 광기에 휩싸여 명령합니다. 좋다! 당장 봉화를 올려라! 이 기막힌 명령이 떨어지자 전국에 세워진 봉화대에서는 밤하늘을 찢는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도 호경 근처에 있던 모든 제후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했죠. 아니, 견융 오랑캐가 쳐들어왔나 보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왕을 구하러 가자. 제후들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잠도 자지 않고 말에 채찍질을 해가며 헐레벌떡 군대를 몰아 주나라의 수도 호경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군사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호경에 도착한 제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견융 군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나라는 너무나 평온한 겁니다. 오히려 궁궐 안에서는 술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놀란 제후들이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유왕이 포사의 손을 잡고 봉화대 높은 곳으로 올라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하하하! 경들은 놀라지 마시오. 왕후께서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 경들을 모아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드린 것뿐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제후들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수백 리를 달려온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왕이 나라의 가장 신성한 신뢰를 가지고 농담을 하다니요. 바로 이때 그 무표정했던 왕후 포사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폭소를 터뜨립니다. 저 어리석은 제후들의 모습 좀 보세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유왕은 포사의 웃음에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됐다? 내 천금이 아깝지 않구나. 계속 이렇게 놀이를 하자. 제후들은 분노와 허탈감 속에 욕을 내뱉으며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왕실에 대한 신뢰라는 촛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2번, 3번 계속해서 거짓 봉화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이 폐위된 왕후 신씨의 아버지 신우의 귀에 들어갑니다. 신우는 분노에 치를 떨었죠. 내 딸을 폐위시키고 내 손자를 내쫓고 이제는 나라의 근본마저 농락하는구나. 신우는 마침내 서쪽 오랑캐 견윤과 손을 잡고 주나라의 수도 호경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진짜 재앙이 닥쳐온 겁니다. 유왕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봉화를 올려라. 진짜 봉화를 올려라.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봉화대의 불길은 다시 한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후들은 생각했죠. 또 유왕이 저 요사스러운 포사 때문에 거짓 봉화를 올리는군. 우리가 왜 저 어리석은 왕의 놀이에 또 속아야 하는가? 이렇게 주나라 유왕은 자신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라는 벽에 갇혀 결국 견융의 칼날에 의해 아들 백복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나라의 수도는 함락되고 서주는 멸망합니다. 한 여인의 웃음을 위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신뢰 시스템을 가지고 농담을 한 유왕. 결국 포사는 나라를 구한 선물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재앙의 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사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견융 군사들은 이미 봉화놀이로 주나라에 대한 적개심만 가득했던 제후들의 방관 속에 수도 호경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주 유왕은 정신없이 왕후 포사와 새로 세운 태자 백복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왕과 백복은 수도 근처의 여산 아래에서 견융의 기마병들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창을 들어라. 이 역적놈들을 용서하지 마라. 유왕은 비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견융 군사들의 칼에 쓰러지고 맙니다. 왕의 광기 어린 사랑을 받았던 아들 백복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주나라 8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서주는 이렇게 한 왕의 어리석음과 한 여인의 미소 속에 기원전 771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왕후 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기록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미녀의 최후는 그 시작만큼이나 비극적이고 쓸쓸합니다. 첫 번째, 설, 가장 일반적인 설. 견융에게 끌려가다. 유왕이 여산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포사는 견융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녀를 탐했던 견융의 수장은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서쪽 오랑캐의 땅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한때 천금으로도 웃음을 살 수 없었던 고고한 왕후는 이제 이민족의 소나기에 넘어가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에서 과연 단 한 번의 웃음이라도 지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최후는 이처럼 굴욕과 치욕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포사가 유왕과 함께 여산으로 도망쳤다가 유왕이 죽는 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불길한 운명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만약 이 설이 맞다면 포사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야 했던 경국지색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던 최소한의 고결함을 지키려 했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최후를 맞이했든 간에 포사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요녀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포사 혼자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일까요? 400년 묵은 용의 침을 기어이 여러 재앙을 불러온 주선왕의 호기심, 미녀의 웃음을 사기 위해 봉화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주유왕의 광기. 포사는 그저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가장 아름다운 희생양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웃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금을 낭비하게 했고
그 웃음 한 번에 주나라의 800년 역사가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신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주나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태자의구가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왕조, 동주를 열지만 이는 곧 춘추 전국시대라는 피의 역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동양 신화나 역사 속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화신, 경국지색으로 잘 알려진 하이의 일생을 더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녀를 둘러싼 역사의 현장과 남성들의 파국적인 욕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세 나라의 운명을 뒤흔든 불멸의 아름다움, 삼살칠화의 서막은 우선 하이의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는 춘추시대 작은 제후국이었던 정나라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정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했던 약소국이었지만 하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운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미모에 대한 묘사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나이를 먹지 않는 듯한 불멸의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전설입니다. 10대 후반에 시집을 가서 40대가 넘을 때까지 그녀의 젊음과 매력은 시들 줄 몰랐다고 해요.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요괴 같은 매력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이의 일생을 따라다니는 무서운 별명은 바로 삼살칠화입니다. 이는 3명의 왕을 죽게 하고 7명의 고관대작에게 재앙을 안겨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에 그녀의 파멸적인 영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이가 진나라의 대부이자 공자였던 양공에게 시집가면서부터예요. 양공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했지만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하징서를 낳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양공이 삼살칠화의 첫 희생자인 셈입니다. 남편을 잃은 하이는 진나라의 수도에서 과부로 살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 하징서는 아직 어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더섭는 운명의 그림자만을 드리웠을 뿐 그 빛을 가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권력자들의 눈에는 손에 넣기 쉬운 탐스러운 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과부 하이의 미색에 가장 먼저 걸려든 남자들은 무려 3명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진의 영공, 즉 진나라의 왕이었고 두 번째 남자는 공령, 진나라의 대부이자 명문가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에게 빠진 남자는 의행, 진나라의 대부였어요. 진영공은 하이를 처음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몰래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진나라 왕 영공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몰래 과부 하이의 집을 찾기 시작한 거죠. 영공이 하이에게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자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시던 핵심 신하 공령과 의행까지 과부 하이가 왕 영공을 만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부의 집을 드나들며 간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 세 남자는 하이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그녀와의 관계를 서로에게 자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군주와 대신들이 한 여인을 두고 사적인 애정 경쟁을 벌인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진 상황이었어요. 이는 춘추시대 제후국들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남자의 탐욕은 단순한 사통을 넘어 패륜과 희롱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들은 하이의 집에서 모여 그녀의 속옷, 즉 내복을 들고 자랑스럽게 놀이를 시작했어요. 공령과 의행은 서로에게 하이가 나에게 준 것이다라며 속옷을 자랑했고 진영공은 그 광경을 보고도 오히려 나는 하이의 가장 귀한 주군이다. 하이가 나에게 준 속옷은 비단이다 라고 뽐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들은 결국 이 속옷을 입고 조정에까지 나타나 서로 자신이 하이에게 받은 속옷이 더 좋은 것이라고 희롱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져요. 신하들은 군주를 말릴 엄두도 내지 못했고 군주는 대신들의 부패와 희롱을 즐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진나라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막장 행각을 지켜보며 분노로 떨던 인물이 바로 하희의 아들이자 진나라의 공자였던 하징서입니다. 영공 일당은 하징서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주인 없는 과부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영공은 심지어 아들 하징서를 보며
너는 얼굴이 네 어머니와 닮았다. 그러니 누가 네 아버지인지 모르겠구나 라는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BC 599년 결국 하징서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진나라 왕, 영공과 공령, 의행이 다시 하징서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하이와 노닥거리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세 남자가 다시금 어린 하징서의 앞에서 그를 모욕하자 하징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는 사냥꾼들을 동원해 자신의 집을 포위합니다. 과부인 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진나라 왕, 영공과 공령, 의행이 하이의 집에서 포위됩니다. 겁에 질린 공령과 의행은 담을 넘어 도망쳤지만 만취했던 진영공은 그 자리에서 아들 하징서가 쏜 활에 맞아 즉사하고 맙니다. 제후국의 군주가 한 여인의 집 안에서 그녀의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이가 불러일으킨 삼살칠화의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천하의 패권을 다투던 초나라의 군주, 초장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초장왕은 신하가 군주를 살해한 것은 천륜을 거스른 대역죄라며 이를 명분으로 진나라를 침공해 멸망시킵니다. 초장왕은 하징서를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를 완수한 후 진나라를 초나라의 현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이때 하징서 역시 삼살칠화의 7번째 희생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 남은 것은 하이였어요. 초장왕은 하이의 명성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를 마주하자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장왕 역시 하이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 했죠. 하지만 초장왕의 가장 강력한 책사였던 굴무와 대부 신공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신공은 하이는 재앙을 부르는 요물입니다. 그녀는 벌써 3명의 군주를 죽게 했고 진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폐하께서 그녀를 가까이 하시면 초나라에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굴무 역시 하이는 삼살칠화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폐하의 덕이 천하를 덮을 만큼 뛰어나더라도 그녀의 미색에 빠져 대의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초장왕은 결국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욕심을 접습니다. 이것이 하이가 삼살칠화의 저주를 피한 듯 보였던 유일한 순간이지요. 초장왕은 과부인 그녀를 친정인 정나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굴무가 다시 간언하여 결국 하이를 노신인 연윤양로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때 굴무가 하이를 향해 던진 간언은 사실 그의 탐욕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계략이었다는 것이 이후 밝혀집니다. 하지만 하이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윤양로는 그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BC 597년 필의 전투에서 초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연윤양로 역시 삼살칠화의 희생자가 된 거죠. 연윤양로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 흑요까지 어머니 하이를 탐하게 됩니다. 삼살칠화는 이제 군주를 넘어 대신들의 집안까지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초장왕에게 하이를 멀리하라고 간언했던 책사 굴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하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미모에 완전히 반해 있었어요. 무신은 하이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BC 589년 초장왕이 세상을 떠나고 새 군주가 즉위하자 굴무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겠다고 청한 뒤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하이를 데리고 오나라로 도망칩니다. 무신은 하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신이라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삼살칠화의 마지막 남자이자 유일하게 그녀를 차지하고 살아남은 남자가 된 거죠. 굴무, 즉 무신의 도주는 초나라 조정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무신은 초나라의 핵심 책사였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초나라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초나라 조정은 보복으로 초나라에 살고 있던 무신의 일족과 그 친척들을 모두 멸문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합니다. 비록 하이를 데리고 오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초나라 왕이 자신의 일족을 모두 죽인 것에 격분합니다. 결국 무신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는 오나라에 머물면서 오나라 왕에게 선진문물과 병법을 가르칩니다. 당시 오나라는 초나라 입장에서 볼 때 야만적인 변방 국가였지만 무신은 오나라의 강력한 전차부대와 활쏘기 기술을 전수하며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결국 하이의 미모를 차지하기 위한 한 남자의 욕망과 도주가 초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거대한 패권 전쟁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무신이 훈련시킨 오나라 군대는 이후 초나라의 국경을 쉴 새 없이 침범하며 초나라를 괴롭혔고, 이는 훗날 초나라가 멸망하는 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보세요. 하이는 직접적으로 칼을 들거나 계략을 꾸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불멸의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남성 군주와 대신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질투와 탐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켰고 초나라와 오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만든 거죠. 진, 초, 오 세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고 수많은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파멸의 매개체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만든 하이의 무서운 저주 이야기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